반갑습니다.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. 벌써 12월입니다. 2023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.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. 옛날에 어른분들이 나이 들면 시간이 좀 더 빨리 간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나 보네요. 오늘은 지난 한 달 11월 동안 제가 만났던 책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. 어떤 책들을 만났을까요? 첫 번째로 본 책은 크리스틴 더시필드가 쓴 나니아 연대기가 읽어주는 성경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. 이 제목에서 나니아 연대기와 성경이 나오죠. 이 책은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여러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성경 구절과 연결지어서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. 사실 루이스 자신은 나니아 연대기를 그렇게 알레고리적으로 읽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책 내용 자체가 워낙에 기독교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이렇게 읽고 싶은 충동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. 그래서 이 책은 이 책을 가지고서 나니아 연대기를 가지고서 교회에서 같이 읽어갈 때 설명해 줄 부분 이제 거기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. 저도 교회에서 나니아 연대기 같이 한번 아이들하고 읽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런 책들은 꽤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본 책은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5번째 이야기입니다. 로마인 이야기 지금 제 구름책방에서 로마인 이야기 읽기 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. 이 책도 이제 그걸 위해서 같이 읽었습니다. 이 부분은 카이사르가 후반부, 그러니까 내전에서 승리를 하고 결국 로마의 최고 실권자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시도하다가 너무 빨리 암살당해 죽은 그 후반부의 불꽃 같은 그 짧은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. 상당히 재밌게 썼어요. 이 로마인 이야기 자체가 서로마사 전체를 훑어가는데 꽤 요만한 책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쓰여진 책이죠. 다만 이제 모든 부분이 이렇게 퀄리티가 괜찮은 건 아니고 이 부분이 특히 이제 괜찮습니다. 시오노 나나미가 좋아하는 인물과 좋아하는 시대거든요. 이 책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로마인 이야기 읽기 구름책방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으로 본 책은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이 쓴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사람의 해답보다 더 만족스럽다라는 좀 긴 제목의 책입니다. 이 책은 체스터턴이 쓴 여러 가지 글들 가운데서 일부를 발췌해서 모아놓은 책입니다. 통상 이제 이렇게 뽑아놓은 책들 중에는 아포리즘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어떤 작가나 저자의 글 한두 문장만 뽑아가지고 책을 하나 만드는, 그래서 책 한 페이지에 막 한 문장 두 문장 있고 그렇게 생긴 책들이 많은데 이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. 이 책은 최소한 한 페이지, 두 페이지 이상의 그 글 한 뭉치를 통째로 갖다가 넣었어요. 그래서 이 문장이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지를 읽어갈 수 있게 만듭니다. 개인적으로는 체스터턴의 책들이 요새 이제 한두 권씩 이제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갖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봤던 글들도 보이고요. 또 루이스가 이 체스터턴의 글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체스터턴에 특별히 더 관심이 생겼는데 어떤 문장을 읽다 보면 루이스의 글과 비슷하네. 아마 여기서 루이스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. 다음으로 본 책은 데이빗 벤틀리 하트가 쓴 바다의 문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. 이 책은 신정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. 신정론은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믿음과 이 세상에 실제로 가득한 악과 고통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? 라는 고민을 하는 신학의 분야입니다. 사실 이 두 문제는 쉽게 조화시키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런저런 설명들을 하는데 저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나온 많은 설명들은 실제로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악의 원인으로 만든다라고 설명합니다.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. 그럼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저자는 대답을 가지고 있느냐? 이 저자는 정교회의 어떤 신학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데 그 위에서 논지를 전개하는데요. 정교회 신학적인 전통 가운데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침묵이라는 부분입니다. 침묵.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으니 입을 다물고서 그분께 조용히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설명인데 이 악과 고통이라는 큰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그런 태도를 좀 갖춰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. 무슨 말이냐면 말이 너무 많아서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별 도움도 안 될 뿐더러 그들에게도 오히려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.
이 저자의 비판 부분은 우리가 곱씹어 들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. 물론 그 결론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만족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 하나님도 욕되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준다는 이 비판 지점은 우리가 충분히 지적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. 이 책도 저희가 얼마 전에 구름 책방에서 소개하는 영상 올렸으니까요.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으로 본 책은 그레이드 이스터부르기 쓴 진보의 역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. 진보의 역설이라고 하니까 정치 책이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. 진보 보수 뭐 그런 책은 아니고요. 이 책은 사회학과 관련된 책입니다. 우리 사회가 이전보다 분명히 경제적으로는 더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. 그 이유가 뭘까? 첫 번째로 이 책은 전반부에서는 주로 심리적인 부분에 관해 설명을 합니다.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시기와 앞으로 더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감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또 흥청망청 막 돈을 뿌리며 사는 그 잘 나가는 사람, 억만장자들의 삶이 너무나 쉽게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우리 또한 그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. 후반부는 근데 실제로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고 사회적인 계층의 격차가 존재하는 거 아니냐.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또 나서야 된다라는 식의 다른 좀 더 해법을 전합니다. 그래서 책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가지고 있는 해법이 좀 많이 달라요. 문제 인식 자체도 조금 다르고. 그래서 책에 두 권의 책을 갖다가 놓은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살짝 들죠. 하지만 각각이 지적하고 있는 그 비판의 지점들은 충분히 지적해 볼 만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고요.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 책도 꽤 괜찮게 쓰여진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다음으로 본 책은 미스우라 신야가 쓴 엄마 미안해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. 이 책은 소설은 아니고 그러니까 수필에 가깝습니다. 에세이에 가까워요. 일본의 프리랜서 기자인 작가가 어머니의 치매 소식을 듣고 치매 이제 진단을 받고 그 어머니를 집에서 간병하는 이야기입니다. 치매 간병기죠. 그러니까 나이가 50줄에 다다랐는데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이제 혼자서 집에서 돌보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. 치매 증상이 갈수록 점점 좀 심해지면서 집에서 혼자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.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이야기 그 에피소드들이 참 슬프고 안타깝습니다. 남일 같지도 않고요. 근데 단지 그 부분만 있는 건 아니고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치매 간병은 가족들만의 힘으로 할 수는 없다. 이거는 공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.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. 일본의 배경이니까 이 치매와 관련해서 일본의 공적 부조 그 제도들이 이제 설명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. 레벨에 따라서 심각해진 정도에 따라서 들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나 지원의 양도 늘어나고 그러죠. 그 부분은 잘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는 이 치매와 관련된 이 간병, 돌봄과 관련돼서 국가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. 찾아보진 않았는데. 갈수록 우리나라가 좀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인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.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세금은 이런 데 쓰시라고요. 그 다음으로 본 책은 폴 스티븐스가 쓴 일터 신학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. 일터와 신학. 근데 조금 더 이 이야기를 좁혀보면 직장 생활보다는 사업과 관련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업가들에게 어떻게 기독교적 관점으로 그들의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책인 거죠. 책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. 전반부 같은 경우는 이 일터 신학,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사업과 관련된 신학의 타당성을 입증해 가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. 후반부는 그럼 실제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독교적 관점을 적용해낼 수 있는가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. 상당히 짜임새가 괜찮죠, 이거는. 처음에 읽었을 때는 사실 앞부분 읽었을 때는 그렇지 저 기독교 세계관에 좀 어느 정도 익숙하다 보면 이 정도 내용들은 그냥 이해가 다 되는 이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지 뭐 그런 내용이 있지 정도로 생각을 하다가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이 책이 꽤 탁월하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. 저자의 지적들, 통찰들이 상당히 날카로우면서 기독교적인 어떤 가정에 잘 기초되어 있는 그런 좋은 책이었습니다.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업을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책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으로 본 책은 콜린 맥컬러가 쓴 카이사르의 여자들 세 번째 권입니다.
앞서 로마인 이야기와 이 시대가 겹쳐요. 이 책도 이제 카이사르와 관련된 이야기니까요. 이번 책에서는 삼두 정치를 결성하는 이야기입니다. 카이사르는 이 책에서는 로마의 최고 1인자,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권위와 위엄을 가진 사람이 난 될 거야 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인물로 그려집니다.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집정관이 되어야 되고, 집정관이 된 것을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업적을 세워야겠죠. 근데 이걸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보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파벌인데요. 그 파벌 때문에 카이사르의 앞길이 계속 막히는 이야기들이 나오죠.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 로마인 이야기에서는 조금 그 부분에서 생생하게 와닿지 않았는데, 이 당시 정치판이 얼마나 꽉 막혀 있었는지 그것을 좀 더 생생하게 잘 설명하는 그런 소설입니다. 결국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, 크라수스와 함께 삼두 정치를 결성을 해서 이것을 돌파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. 상당히 재밌겠죠. 이 저자의 필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 책 제가 한번 설명할 때마다 이 문구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서 다음 권이 읽어지고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. 이달의 마지막으로 본 책은 박훌륭, 이름이 재밌습니다. 훌륭이에요.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지 예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들어보면 잊혀지지가 않겠죠. 이분이 쓴 약국 안 책방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. 약국 안 책방. 이 작가는 약사입니다. 현직 약사입니다.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있는 그 약국의 한 켠에 책들을 들여놓고 책도 팔기 시작하셨대요. 재밌죠. 보통 이제 이런 작은 책방, 동네 책방 하면 이 운영비가 나오지 않아서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. 일단 운영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임대료죠. 공간을 이제 렌트해야 되니까.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거기서 일하면서 얻어가는 인건비인데, 임대료와 인건비를 한 달에 맞춰가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. 이렇게 약국에다가 책방을 차려놓으니까 그 부분의 걱정은 덜합니다. 일단 그리고 본인 수익은 약국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요. 근데 이 책의 이제 별칭이 아직 독립하지 못한 서점이라고 합니다. 근데 독립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으신 것 같아요. 무슨 말이냐면 이 작가는 일종의 부캐로, 요새 이제 부캐릭터, 서브 캐릭터라는 것들이 유행하잖아요. 본직은 약사지만, 본업은 약사지만 이 책방 주인, 서점 주인이라는 부캐릭터를 통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소소한 즐거움들을 얻어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. 물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늘 행복하지만은 않겠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서브로 해나가면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동네에 크고 작은 이런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책을 한 권이라도 보지 않을까라는 아주 작은 소소한 기대 비슷한 것들도 좀 들고요. 자, 이렇게 이번 달에는 9권의 책을 읽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카운팅을 제대로 했던 거라면 올해 제가 읽었던 99번째 책이기도 하고요. 100번째 지금 책을 손에 들고 있는데 이 책은 아직 다 못 읽어서 다음 달로 완독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렇게 올해도 이제 겨우 한 100권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2월 달은 조금 두꺼운 책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. 여러분은 지난 한 달, 11월 한 달 동안 어떤 재밌는 책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재밌게 보신 책 추천해 주십시오. 보면 저도 기회가 되면 그 책 가지고 읽고 여러분과 함께 즐거움을 나눴으면 좋겠네요. 자, 그럼 12월에도 즐거운 독서 생활 하시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